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브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어느 날 이 사람이 선착장에 가서 항구에 가서 그 옛날에 물건 싣는 거를 보면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컨테이너를 개발했어요. 선적 컨테이너를 개발하니까 뭐 배에 너무나 많은 물건을 그저 빨리빨리 싣고 전 세계로 이제 조선 산업이 발전한 거죠. 그렇게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이 또 나온 거예요. 철강 산업이 많이 나오면서 또 이야기하듯이 그죠. 조선 산업까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식량을, 더 많은 식품을 빨리빨리 전 세계로 이동시키면서, 운송시키면서 기근이 종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기근 종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붕괴 패턴의 6입니다. 6. 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사람들이 막 먹고 있죠. 손으로 쥐어서 먹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때문에 가능했다. 놀랍게도 그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입니다. 생명의 기본인 에너지, 광물, 물, 식량은 전 세계 고르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 번영은 빨리 저렴하게 이것을 이동시키는 능력에 크게 좌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된 기술혁명이 이제 국제무역이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세계가 또 다른 글로벌 식량 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56년 4월 뉴저지에, 재밌죠? 뉴저지주 포트 뉴워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42세의 기업가 말콤 맥클린은 개조된 유조선을 가지고 58개의 거대한 강철 선적 컨테이너를 실었습니다. 유조선에 처음으로 컨테이너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그 전에 문자 그대로 페니키아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식량을 배에 싣고 내리면서 남자들이 선원에다가, 그러니까 뭐 물건을 실을 때 상자에 집어넣거나 가방에 집어넣거나 주전자에다 집어넣거나 배로 싣고 와서 그것을 또 주전자에 포담고 가방에 포담고 상자에 포담고 해서 내리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그저 사람이 많이 필요했겠습니다. 그러나 맥클린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그 혁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첫 항해 당시 맥클린은 해상 운송 산업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The Box, How the Shipping Container Made the World Smaller and the World Economy Bigger.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가 세상을 얼마나 적게 만들었고 세계 경제는 얼마나 더 크게 만들었는지의 저자인 마크 레빈슨의 말을 빌리자면, 그 남자는 그죠? 말콤은 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웃사이더가 오히려 완전히 생각을 달리할 수 있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었다가 그놈을 박스에다가 상자에다가 주전자에다가 막 퍼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렇게 배달을 하다가, 이 사람은 수십 개의 예를 연구하면서 격변 패턴을 이제 만든 건데, 해운과 같은 데에서 기술혁명을 촉발하는 거죠. 이런 외부인의 트럭 운송, 이 사람은 트럭 운송 담당이었어요. 맥클린은 트럭 운송에 있었다. 193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맥클린은 중고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레빈슨에 따르면은, 레빈슨이 작가죠. 이 사람에 대해서 썼어요. 1954년까지 맥클린 트러킹이 이제 트럭을 운송하는 이런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트럭 운송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맥클린의 사업은 1950년대 말부터 1970년까지 15년 동안 미국에서 건설되지 않았던 직통 고속도로의 부족과 상품 적재, 하역,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그죠? 빨리 이게 적재가 되고 빨리 하역이 되고 해야지만 이 사람들은 트럭이니까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또 돌리는데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맥클린은 솔루션을 생각했어요. 그때 트럭,
철도 차량 선박에 신속하게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복합 운송 컨테이너가 이제 표준화되어 똑같아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걸 찝어가지고 배에 싣고 그걸 찝어가지고 철도에다가 그걸 찝어가지고 트럭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 운송 컨테이너가 표준화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1955년에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트럭 운송 건물에 은 자신의 사업을 매각하고, 그러니까 트럭 운송 회사를 매각하고 운송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컨테이너 만드는 거였습니다. 더 크게, 더 좋게,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컨테이너에다가 담아서 배에다가 빨리빨리 척척 심었어요. 컨테이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당시에 그 컨테이너가 있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았고 대부분 3세제곱미터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맥클린은 컨테이너가 아주 크게 만들었죠. 첫 번째 컨테이너 길이가 33피트니까 10m. 우리 키가 2m인데, 그죠? 10m. 당시 사용 중인 대부분 컨테이너 크기의 7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캔버스 상판에 있는 적재된 철도 차량이 나무 상자와 달리 서로 위에 쌓이고 또 위에 쌓이고 위에 쌓이기 때문에 철로 만들었어요. 강철로. 그래서 크레인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죠. 크레인을 찝어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그죠? 배에서 수주 동안 곡식을 끌어내고 물건을 끌어내다가 이제는 이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수행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운영 2년 만에 맥클린 인더스트리즈는 주주들에게 컨테이너선은 기존 화물선에 필요한 시간의 6분의 1, 노동력은 3분의 1로 선적을 하여갈 수 있다라고 주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적은 한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항만청 분석가들은 전통적인 해안선을 타고 마이애미 화물 보내는데 비용이 톤당 4달러가 들 거라고 계산했는데 반면 컨테이너 대안은 25센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배 차이가 난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렇게 파괴 패턴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선이 생겨나고 해운 산업이 급속하게 또 발전한 거죠. 1967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 동안 세계 해양 국가의 80%가 적어도 하나의 컨테이너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맥클린이 시작한 혁명은 느슨한 브레이크 벌프 화물을 그죠? 벌크를 가지고 나무로 만든 이런 물건을 싣다가 이제 컨테이너 운송으로 강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기하급수적으로 세계 무역이 늘어났고요. 무역량은 절대적인 측면과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아주 단순히 이전 기술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엄청난 성장을 일으킵니다. 이제 한 개가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체해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산업을 전체를 바꿉니다. 그죠? 오늘날 세계 무역의 국제 무역의 90%는 여행 중 어느 곳에서나 해상 운송으로 컨테이너에 실려서 운송이 되죠. 이렇게 많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S곡선을 그리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말콤 맥클린의 컨테이너 혁명이 수십 년 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을 때 왜 그때 일어났는가? 그것은 컨테이너가 여러 요인에서 그죠? 아주 가능한 다양한 이런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역 확대를 위해서 가능한 공간을 창출한 유례없는 세계 평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왔기 때문에 물건을 더 많이 이동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됐고, 두 번째로 자동차 성장에 뒤처지는 전동식 대형 차량의 수가 또 확 증가했죠. 그래서 대형 트럭이 막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는 것은 종종 철도와 트럭으로 이동하는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방대한 물류 체인의 한 부분인데 실제로 맥클린은 자신이 트럭 기능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트럭 휘발유 엔진이 장착되었을 때 맥클린은 트럭에서는 디젤 엔진을 그저 장착했고요. 컨테이너 혁명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럭, 기차, 선박뿐만 아니라
선박을 싣고 내리는 항구, 크레인과 컨테이너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값싼 강철이 또 필요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전부 강철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많은 강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강 산업이 나온 거죠. 컨테이너 때문에 철강 산업이 부흥한 거예요. 산소 용광로에 추진된 철강 제조에 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핀란드의 알토 대학의 로리 홀라파 교수는 1950년 전 세계적으로 산소 용광로에서 철강 생산이 거의 없었는데 1960년에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만이 이 산소 용광로에서 생산되었는데 전통적인 공정은 70%를 이제 공급을 했어요. 당시 세계 철강 생산량이. 근데 불과 10년 만에 1970년에 산소 용광로가 미국 전체 철강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새롭게 저렴하게 철강 생산이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 용광로가 급격하게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컨테이너 중단은 또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화로 인한 운송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 승자와 패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성장이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기업은 기존 산업이죠. 따라서 컨테이너화 혁명은 격변이 기존의 경제적인 기대를 뒤집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때 기존 산업에 막대한 이점이 있던 것은 이제 책임이 되고요. 붕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 맨하탄 부두는 뉴욕시 외곽에 컨테이너 항구 개항으로 즉각 맨하탄의 부두가 그죠 망했습니다. 맨하탄의 그 몇 대 지역에 제가 거기 살았는데 전부 부두였어요. 부두에 물건을 조금씩 가지고 오다가 이제 컨테이너 항구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맨하탄 항구는 망했다. 1970년 중반부터 뉴욕 부두는 대부분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4년에 총 12만 9천 톤의 화물을 대기 중인 선박으로 운행했는데 그래서 1960년에 50분의 1로 14년 만에 98% 그죠? 기존의 항구들이 망한 겁니다. 한때 장점이었던 맨하탄의 밀집 개발이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화로 인해 뉴욕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 배송 용이성이 사라졌습니다. 뉴욕시의 위치는 오랫동안 해외 또는 먼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장에 운송 비용 이점을 제공했지만은 현지 공장은 이제 공장이 많이 없어지게 된 거죠. 항구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공장을 했는데죠. 맥린이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 사이에 트럭을 보낼 때 단순히 몇 달러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시작한 것은 그 과정에서 경제를 전복시키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켜서 뉴욕의 항구를 망가뜨렸습니다. 계단식 효과와 세계 대기근에 대한 혐오가 자 이때 이제 선박이 나오고 그죠 컨테이너가 나오고 선적 컨테이너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많이 늘어나면서 또 운송 비용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게 식량을 실어가지고 결국은 컨테이너 선박은 기근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헝거 또는 이제 우리가 배고픔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의 계단식 2차 3차 효과는 그죠 이렇게 1968년 블록버스터 저서인 Population Bomb의 저자 폴 앤리히 이제 인구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죠? 인구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Population Bomb이 그러니까 인구 폭발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은 식량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다. 1970년대에 세계 기근을 겪을 것이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경고되었죠. 당시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근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긴 중국의 대약진운동, 그죠? 대지진이죠. 불과 몇 년 후에 1960년대에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예측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0만 명당 15명이 사망한 적이 그죠?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만이 사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기근과 기한은 10년이 되지 않아서 되지도 않고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것은 컨테이너 때문에 식량을 빨리 우리가 운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으로 인한 1인당 사망자 수는 1970년대에는
10년 동안 90% 이상 감소해 버렸습니다. 컨테이너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식량을 그저 우리가 싣고 빠른 운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가 1930년대 약 20억에서 1960년에 30억, 1990년대 50억으로 증가했지만 1970년에서 1916년까지 기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960년에 반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식량 증가, 건강 개선, 빈곤 감소, 민주주의 확산, 인구 통제학적인 변화, 기근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락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사실은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컨테이너 운송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운송 신뢰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이미 3D 프린트가 나와서 각자 도생한다. 각자 자기들의 먹거리, 입거리, 의식주를 자기 나라에서 자기 동네에서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1957년, 1960년, 72년, 84년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 이후로는 컨테이너화를 채택한 후에 보고된 기근은 3번뿐이었습니다. 나이제리아는 컨테이너화 1년 후인 1968년에 딱 한 번 기근이 일어났고요. 인도는 컨테이너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1년 후인 1972년 기근을 겪었는데 콩고는 1979년 컨테이너화로 채택한 뒤에 1998년에 기근을 겪었습니다. 21세기 처음 20년 동안 발생한 기근 모두가 컨테이너화 되지 않은 국가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식량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식량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비용의 일부만으로 광범위한 운송 없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 섬유 재료 생산을 보게 되고요. 식품 및 농업의 새로운 혼란, 붕괴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부한 물 나오고요. 에너지 나오고 그리고 기본 요소 이게 바로 정밀 발효와 세포 농업이 될 것이다. 이 산업이 무진장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농축산이 사라지고 정밀 발효와 세포 농업으로 확 전환된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